저 원래 요즘 들어서 제가 약간 마음이 약간 풀어질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여행 유튜버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그게 그냥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 어쩌다 보니까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가 학원 졸업하고는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병역을 어떻게든 빨리 마치기 위해 가지고 병특 3년 동안 하고 병특 마칠 때까지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어쩌다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정치하니까 예. 그 흔한 그 여유 시간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지금 나이 40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계속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행 유튜브 하면서 지금까지 매번 제가 아이고 다음 단계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가족한테 소홀할 수 있어라고 제가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소홀했던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여행 유튜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거기 제 첫 꿈인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위기의식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2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가스라이팅대로 살려고 하면은. 왜냐? 제 앞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원정이라는 분들 계셨어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는 분들 계셨어요. 이 세 분이 40대 때 정치로 굉장히 뜨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개혁적이고 정말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40대 때 이미 남원정이라는 브랜드로 치고 올라갔는데 그 뒤로부터 그분들이 지금 60대가 된 20년 동안 그분들은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습니다. 너는 기다려. 니네는 어리잖아. 니네는 언젠가 때가 올 텐데 왜 그래?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60대가 됐어요. 그때 그분들은 약속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허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는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뭐 아주 몇 배율, 고배율 뭐 ETF 이런 거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잘근잘근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 투자 초기 시작했을 때는 25% 가까운 연간 수익률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뭐 경제가 팽창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우리 보통 보면 주식이 한번 투자했을 때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것을 이제 위닝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승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승률이 51%인 사람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51%의 확률로 이기는 주식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1년만 투자하면 워렌 버핏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쫙쫙쫙쫙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다만 감가상각돼가지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면 저에게 놓여진 옵션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우선 첫째, 다른 사람보다 한 1, 2% 정도만 더 해안을 가지면 된다. 그 위닝 레이시오가 승률이 51, 52% 정도만 되기를 바라면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도전을 해라. 반복 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승수 효과 때문에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아까 여기 와보니까 저기에 거시경제학 책, 정운창 교수님 책이 있던데요. 저도 1학년 때, 대학교 때 경제학 개론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린 맹큐한테 배웠죠. 예, 근데 그 맹큐의 경제학에 보면은, 원래 보통 책 한 권 딱 공부하고 나면 한두 가지 기억나잖아요. 보험에 대한 게 너무 기억났어요, 저는. 여러분, 보험이 어떻게 돈을 벌죠? 서울대에서는 보험이 뭐로 돈 번다고 가르치나요? 보험은 여러분의 위험 회피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험을 사는 이유는 실제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겠죠.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보다 실제 확률보다 더 위협을 크게 인식하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인슈어런스라는 게 그 보험의 기본 사업 모델이죠. 그러면은 저는 대중은 원래
예, 뭐 경제 강의가 돼버리는데 저게 리스크 어버스한 위험회피적인 사람의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예, 아 경제학 교수 같네. 예, 그런데 아주 초급 경제학인데 자 어쨌든 그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 그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앞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27살 때 결심했어요. 나에게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는 순간 나는 무조건 리스크 테이킹하는, 리스크 러빙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게 있다면 반대로 리스크를 선택함으로써 가지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51%의 승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선택이 100가지, 1000가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마다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완전 말도 안 되는 리스크 말고요. 조금만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반복 시행했을 때 내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인생의 워렌 버핏, 돈 말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그때 이제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하실 거냐 했을 때 안 한다. 비례대표 하면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의외로 멍청한 선택이라고 나중에 자책했던 데도 있지만은 2016년 17년 탄핵을 겪으니까 이런 좋은 선택이었을 수가. 예. 그때 만약에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으면은 저는 분명히 윤모 검사라는 분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불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설하고 젊은 나이에 정치 생명이 끝났겠죠. 예. 윤모 검사에게 수사받았던 모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윤모 검사가 하도 본인을 닥달해가지고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모 검사와 한모 검사가 저를 수사했겠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대부분의 친박보다는 리스크 테이킹한 선택에서 살아남은 거죠. 박근혜 키즈가 어떻게 그 탄핵을 살아남았겠습니까? 리스크 테이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국 탄핵이 터졌어요. 그런데 박근혜 키즈가 그리고 성골, 아버지의 TK 출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안 가고 바른정당을 가기로 했다. 라는 것도 리스크 테이킹한 선택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게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겪어야 됐던 무수히 많은 사람 망가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큰 덩어리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의 기초적인 생각인데 리스크 테이킹한 저는 그러지 않았죠. 아, 저 자유한국당에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네,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네, 꼭 그런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좀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엔 성공적이었죠. 그게. 네. 저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뭐 그 외에도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밉게 생각해가지고 막 성상납으로 공격하고 별거로 공격했다 손 치더라도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각하 잘못했습니다. 예,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서 살았죠. 예, 거의 원색적으로 욕하면서 살았죠. 예, 저는 욕해도 괜찮잖아요. 예, 받은 건 없고 준 것만 있는데 저한테 해코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 리스크 테이킹 했던 것이 이제는 동탄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요. 누가 당선돼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였어요.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는 구호잖아요.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상계동에서 윤석열한테 얻어맞은 상태로 네 번째 낙선에 도전하는 사람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리스크라는 거는 그 앞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흔히들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험 회피적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러분의 대선배 같은 경우에도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쨌든 나는 사실을 붙어야 돼 가지고 9번 반복 시행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복 시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한 3번 정도 떨어지면은 그래 우리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도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많이 가 있는 조선일보를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한 선택이 있었는데 반복 시행을 하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안정적이니까. 돈 많은 집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태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변하지 않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구조적인 마이너스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자, 한미동맹이라는 걸 보면 보수에서는 이걸 신주단지처럼 생각해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거의 이거 예스가 노가로 물어봐요. 한미동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도 지지한다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장점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냉동적 한미관계 같은 거를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요즘 보면 탄핵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갑자기 막 스탑 더 스틸 이런 거 혼자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아무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버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의 뭐 극단적인 버전을 가져가는 건데 냉정하게 동맹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관계예요. 미시프로컬한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상호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미국은 변했어요, 이미.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틀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미 FTA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되는 우리는 변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특히 한미동맹을 신단처럼 여기는 보수 진영일수록. 예. 저는 이게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대한민국에게 구조적인 마이너스를 가져다 줄 것이냐. 적인님이 우리한테 냉정하게 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스토킹하고 있어요, 그냥.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당연히 불평등한 외교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꺼내면 어떻게 했냐? 너 중국이지. 네. 그러니까 너 중국 편이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호 비방의 용어가 뭐냐면 너 친중이지. 너 중국 사람이지.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머리 쓰면은 아까 말했던 논리관계를 구축해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 중국이지로 그냥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아주 복잡한 현상들을 단어 하나로 풀어내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굉장히 문제를 꼬아버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동덕여대 사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동덕여대 졸업식 할 때 사진인데 학교의 방침이 실제로 뭐 논의되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의 방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 학교에다가 락카치를 해가지고 자기 졸업식에 사진 찍은 곳이 없어진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 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로 치환해가지고 이것 때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중이라고 몰아버리기. 예.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네가 여성이라서 그래 라는 말로 치환해버리고 우리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라는 말로 이제 다가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저렇게 덮어버렸죠.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치 구호화되면서 이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가가지고 페미니즘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문답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예. 예를 들어 주장을 하면 저는 토론장에 가서 많이 물어보죠. 제가 예전에 저는요 솔직히 저 페미니즘 같은 거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예. 지금도 공부 안 해요. 그걸 공부할 이유가 전 없죠, 제가. 저는 그냥 컴퓨터 공학도로서의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항상 물어봐요. 제가 나가는 토론 보면은 이준석은 왜 저렇게 토론을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논리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충도 이런 거죠. 보통 가면 흔히 나온 주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같은 일인가요? 라고 우선 첫 번째 물어보죠. 만약에 정말 같은 일인데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실제로 시정되어야 될 차별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들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끊기죠. 그 다음에 너 혐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논쟁의 문답은 3번 정도 넘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죠. 어떤 직장이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직장이 있나요? 실제로 그게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실제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다른 일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진짜 같은 일인데 만약에 여성이 저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 게 현상적으로 사실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비즈니스맨한테 엄청난 기회죠. 여성을 전부 고용하면 이익이 난다는 거니까요. 올 여성 고용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그 아비트라지 기회라는 거는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비트라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아비트라지를 먹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업가들이 달려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아비트라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간단한 논리적 문답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 그럼 한번 통계를 들여다볼까 이렇게 그렇게 논쟁 가봐야 어차피 감정 싸움만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항상 그 3가지 문답을 넘지 못하고 너 여성 혐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준석이 이거 들고 나왔을 때는 뭐 여성 혐오부터 여성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 이준석이 실제 여성 혐오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 혐오 발언을 했던 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또 반문하거든요. 이준석이 여성 혐오 발언이나 정책을 낸 사례 하나만 들어달라. 이게 지금 진보 진영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준석을 공격하려면 빨리 그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12년, 14년 동안 활동한 이준석이 한 말 중에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혐오학을 연구하시는 홍성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찾아낸 최대 논리가 뭐냐면은 이준석은 혐오의 정의를 너무 잘 알아서 혐오를 하지 않지만 그를 추종하는 젊은 남성들은 댓글로 혐오 댓글을 단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문제다예요. 예. 이분이 승무원에 대해서 교수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 논리를 어떻게 교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도발해도 답을 못 하시죠. 예. 자, PC주의 같은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PC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려는 힘이 또 정작하고 있고 저는 PC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트럴합니다. 뉴트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제가 PC주의를 뭐 크게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민주의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뉴트럴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장애인이 비하적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인데 5만 가지 PC주의적인 관점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게 그죠. 장애인이야 그러지 말고 장애우라고 합시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이 친구냐 임마 이렇게 나오죠. 그 장애우라는 표현은 사라졌죠.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표현의 반대 용어로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보편과 특수의 관계로서 장애인인 것이지 장애인은 오히려 비하적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쓰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은 잘 생각해보면은 A 다시 같은 거예요. 약간 보면은. A를 표현하기 위해서 A 다시 같은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선도름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은어같이 쓰면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학술적인 용어로 뭐 그런 A 다시 쓰고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A 다시를 쓰지 않는 사람은 미개인이다. 이렇게 가면 이제 골 때리는 거거든요. 너 어떻게 대학 다닌 애가 A 다시라고 안 할 수 있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에 행행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제발 A를 A라고 부르면 안 돼?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는 반PC주의나 아니면은 그런 PC주의라는 저항감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서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여기 입 밖에 나오죠. 항상 필터링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PC주의의 극한의 학교가 하버드였어요. 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영어로 뭐죠? Ladies and gentlemen. 근데 하버드에서는 옛날에 Ladies and gentlemen이 하면 안 되고 Ladies and gentlemen and our BGLT friends라고 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더 심해지니까 BGLT friends and others. 제가 있을 때 보스턴에서 그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합법화됐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그런데 뭐 저는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합법화되면 그 청교도주에서 대단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BGLT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커뮤니티 녹아들기 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 기숙사 앞에 그 무지개색 옷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레모네이드 같은 한 잔 주면서 우리 얘기 좀 잠깐 우리 팜플렛 좀 보고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냥 뭐 BGLT 사람들 나는 다르지 않냐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 법이 통과됐던 거죠. 그런데 약간 한국만 오면 이게 그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로 만약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해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퀴어 퍼레이드 버전은 좀 약간 원색적인 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은 자유를 강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표방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달라 보이는 내가 엉덩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약간 드러내시면서 내 권리다. 근데 그거는 이성애자도 가진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퀴어 퍼레이드의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데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볼 뿐이지. 근데 그거를 약간 혼재해서 약간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게 약간 첫 단추가 애매하게 끼워져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원래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건 굉장히 평화적이고 그냥 같이 보고 지나가고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교수님들도 보면 가끔가다 제가 오히려 거기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나이 지긋한 한국학 교수님인데 가끔가다 자기 남자친구 얘기하시고 네, 남자 교수님인데 근데 굉장히 권위자시고 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그렇게 녹아드는 게 BGLT 운동가 저는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뭔가 약간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요란해지는 경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저는 지적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 경험이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금기시 되어 있었죠. 예. BGLT 정도면은 뭐 말하면 안 되는 거 정치인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무임차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노인무임차 사실 이거 지적했다가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컴퓨터공학도로서의 기계적인 논리 오류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든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좀 낫다고 보는데 이런 형태의 복지는 교통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무임차 제도는 수도권 전철 또는 지방 지하철 주변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광역시나 특별시에 사는 6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순천에 살았는데 순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버스 무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오히려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교통복지에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전국 단위로 바꾸고 바우처 사업으로 바꾸고 대신 금액은 좀 줄여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냈는데 여기서 다른 당들에서 일제히 노인 혐오를 멈춰라. 노인 갈라치기를 멈춰라 이러는 거죠. 이제 이쯤 되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동으로 들고 나오는 언어의 표준어가 혐오 갈라치기라는 거죠. 청년 정책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 청년 정책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망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이라는 거는 경제가 잘 되면은 청년 일자리도 늘고 노인 일자리도 느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공무원 많이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일자리 이런 거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럼 청년 일자리 하면 청년 갈라치기냐. 그렇게 비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노인무임차에 대한 얘기하면은 꼭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인무임차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주 지하철은 노인분기차를 없애고 시작합니다, 지금. 지금 GTX-A는 노인분기차가 없어요. GTX-A는 50% 할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4,500원짜리 지하철인데. 그 말은 뭡니까? 서울 근교에서 오히려 서울보다 집값이 싼 곳에 사는 노인들이 이제 오히려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반값 할인 혜택만 본다는 거죠. 왜냐? 1호선부터 9호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어떤 게 정의냐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혜택을 좀 부족해지더라도 균등하게 나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노인 혐오 소리 들을 정도냐는 거죠. 이렇게 소비될 정도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과제다.